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보면은 물리우주론이라는 시리즈 안에 대폭발, 빅뱅, 우주, 우주의 나이, 우주의 역사 해서 어,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또 들어봤던 우주에 관련된 강연의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주제들이 쭉 펼쳐져 있어서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면서 어, 정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읽어보죠. 물리우주론. 물리우주론, Physical Cosmology는 우주론 모형의 연구와 관련된 우주론의 한 분야이다. 우주론적 모형 또는 간단히 우주론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의 구조와 역학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 및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은 천체가 지구와 동일한 물리법칙을 따른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와 이러한 물리법칙을 최초로 이해할 수 있게 한 뉴턴 역학에서 출발했다. 우주론이 생겨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던 내용, 코페르니쿠스적 쿠스 원리라고 했네요. 또 뉴턴 역학, 또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던 뉴턴 역학에서 출발한다. 현재 이해되고 있는 물리 우주론은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920년에 주요 관측 발견이 이루어졌으나 첫째,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우리 은하 너머에 있는 엄청난 수의 외부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다음 베스토 슬라이퍼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군요. 에드윈 허블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외부 은하들을 실제로 관측하고 그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베스토 슬라이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팽창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 같군요. 이러한 발전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했고 조르주 르메트르가 우주론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대폭발 이론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관측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론적으로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우주론을 팽창하는 우주론을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르메트르라는 이제 벨기에 출신의 가톨릭 사제였죠. 소수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소수의 대안적 우주론을 지지하지만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대폭발 이론이 관측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데 동의한다. 대폭발 이론이 빅뱅 이론을 말하는 거고요. 대안적 우주론이라는 것이 이제 빅뱅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플레드 호일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정상우주론이라고 들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지만 그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밀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물질들이, 별들이 계속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즉 빅뱅 우주론과는 다른 식의 우주의 모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이 두 가지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 가장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죠. 1920년대 이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원거리 초신성 등 은하 적색 편입 탐사, 레드시프트 서베이를 포함한 관측 우주론의 극적인 발전은
우주론의 표준 모형 개발로 이어졌다. 이 모형은 우주의 현재 그 성질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양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 모형은 많은 다양한 관측과 매우 잘 일치하는 상세한 예측을 제공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원거리 초신성, 또 은하의 적색 편의 탐사 이런 것들이 현재의 표준 우주론의 모형 개발에 아주 적극적인 발전을 이루는 아주 잘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적인 모형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우주의 모형이 또는 은하들의 모형, 운동의 모양들을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력, 즉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주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에너지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죠? 그렇게 이제 유튜브 강연들에서 이제 잘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모형들은 더 많은 다양한 관측과 매우 잘 일치하는 상세한 예측들을 제공한다. 우주론은 이론 물리학과 응용 물리학에서 서로 다른 많은 연구 분야의 작업에 크게 의존한다. 우주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자 물리학, 실험 및 이론적 및 관측적 천체 물리학,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플라즈마 물리학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이런 우주가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식의 이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뜬구름 잡는 또는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요소로만 쓰여지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를 갖춰서 우주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그런 요소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입자 물리학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들을 이해하는 그런 입자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 또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이론 물리학, 또 가장 큰 단위인 은하라든지 별들, 성단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그런 천체 물리학, 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론화하는 일반 상대론, 양자역학, 또 아주 높은 온도, 아주 극한 상황의 물질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플라즈마 물리학, 이런 것들 전부 종합적인 이런 전문 분야들이 다 포함되어야지만, 그것이 다 협력해야지만 이런 우주론과 관련된 영역들이 이제 만들어져 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지네요. 주제 역사, 우주론 연포 및 우주론자 목록, 주제 역사 참조하라는 내용을 잘못 읽었네요. 현대 우주론과 없어지질 않네요. 그렇죠? 리플래시를 눌러볼까요? 그래도 없어지질 않는군요. 주제 역사, 현대 우주론은 이론과 관찰의 나란한 트랙을 따라서 발전했다. 1916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통일된 설명을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속성으로 제공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그렇죠?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군요.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를 믿었지만 이론의 원래 공식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우주 전체에 분포된 질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방정식이 우주 규모에서 중력의 인력을 상쇄할 수 있는 상수항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을 깨달았다. 아인슈타인은 1917년 상대론적 우주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 우주 상수를 자신의 장 방정식에 추가하여 정적 우주를 모델링하도록 했다. 아인슈타인 모형은 정적인 우주를 기술하여 공간은 유한하고 경계가 없다, 유한한 면적을 갖지만 모서리가 없는 고의 표면과 유사한. 그러나 이 소위 아인슈타인 모형은 작은 섭동에 불과하여 결국 팽창 또는 수축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모형은 일반 상대론과 우주론적 원리와 일치하는 더 큰 가능성 세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우주론적 해석은 1920년대 초 알렉산더 프리드만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의 방정식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고 그 기하학이 열렸거나 평평하거나 또는 닫혀 있을 수 있는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우주를 설명한다. 그러게요. 하여튼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지는 않고 마치 인포메이션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이 우주론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좀 더 잘 정리된 형태로 챗GPT에 올려보죠. 아래를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리해서 설명해줘. 요약해서 설명해줘.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줘. 예. 다가 붙여놓죠. 고등학생 수준에서 요약을 해줬네요. 현대 우주론은 이론과 관찰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1916년에 나왔을 때 중력을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 상대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력을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방정식은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력이라는 것을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자신의 이론을 따르다 보니까 우주가 계속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력의 영향을 상쇄할 우주 상수를 도입해 정적인 우주 모델을 만들었다. 그렇군요. 아인슈타인 모형의 한계. 1917년 우주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구의 표면과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은 변화, 섭동에도 불안정하여 결국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력을 기하학적 모형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구의 표면과 비슷한 구조여서 경계가 없는 구의 표면과 비슷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구의 표면이 계속 평창하거나 수축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거죠. 발견됐다는 말은 이론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다는 뜻이겠죠. 3. 프리드만의 발견. 1920년대 초 러시아 수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우주는 팽창할 수도 수축할 수도 있으며 그 형태도 열렸거나 평평하거나 닫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FLRW 모델이 만들어졌다. 즉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후에 프리드먼이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렇군요. 프리드만, 러시아 수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나 보군요. 그래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10년대 베스토 슬라이버 그리고 나중에 칼 비렐름 비치는 나선 성운의 적세 편의를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더플러 효과로 해석했다. 1910년대 나선 성운의 도플러 효과를 이미 이제 봤군요. 그러나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물체의 물리적 크기를 각도 크기와 비교하는 것이지만 이를 수행하려면 물리적 크기를 가정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물체의 밝기를 측정하고 고유 광도를 가정하는 것으로 역제곱 법칙을 사용하여 거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성운이 실제로 우리 은하 밖의 은하임을 깨닫지 못했고 우주론적 의미에 대해 추측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성운이 빛이 적색 편의 현상을 일으키는, 즉 점점 멀어져가는 현상을 발견을 했지만 그것이 은하 바깥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거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추측하지도 못했다. 그렇군요. 1927년 벨기에의 로마 카톨릭 사제인 조르주 르메트르는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방식을 독립적으로 유도하고 나선 성운의 후퇴에 기초하여 우주가 원시 원자의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제안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계속 팽창하는, 폭발하는 우주를 모형적으로 생각했던 첫 번째 사람이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로마 카톨릭 사제였다. 허블은 세퍼이드 병관성의 밝기를 측정하여 나중에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르메트르의 이론에 대한 관찰 기반을 제공했다. 허블은 세페이드 병광성의 밝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결정함으로써 나선 성운이 은하임을 보여주었다.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는 것의 밝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결정했다. 이제 거리를 몰라서 은하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르메트르가 처음 내자마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세페이드 병광성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은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 뜻이겠죠. 그는 은하의 적색 편의와 그 거리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은하들이 거리에 비하여 속도로 지구에서 모든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이 사실은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블이 발견한 후퇴 속도와 거리와에 관련하여 발견한 수치적 요소인 세페르드 병광성의 유형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배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세페르드 병광성이라는 것의 밝기를 측정해서 거리를 결정함 는 법칙들이 아주 잘 알려져 아주 정교하진 않았나 보군요. 그래서 거리와 관련돼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하지만 그걸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페이드 병광성 밝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결정하는 이것이 뭔지를 좀 더 정확히
물어보죠. 아, 세페이드 변광성의 바뀔지가 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 줘. 챗 GPT가 있으니까 아주 개인 가정교사를 둔 그런 기분이네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로 우주의 거리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별들은 밝기와 변광성 주기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먼 천체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 중요한 이유. 세페이드 변광성은 절대 밝기, 절대 등급 M과 변광 주기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해당 별까지의 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먼 은하의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어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렇군요.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글쎄요. 밝기의 주기를 이용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보죠.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과정.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네요. 변광 주기 측정. 세페이드 변광성을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변한다. 망원경을 이용해 특정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하고 밝기가 변하는 주기를 측정한다. 하여튼 주기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주기 광도 관계를 활용하는데 헨리에타 리빗이 발견한 주기 광도 관계에 따르면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는 변광 주기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변광성의 밝기가 변광 주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헨리에타 리빗이라는 사람이 계속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해냈군요. 그렇군요. 주기와 밝기 사이의 법칙을 관계를 수학적 법칙으로 정리를 해놨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관찰을 통해서 나온 법칙이니까 아주 어떤 필연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또 별들의 주기 또 별들의 밝기라는 것이 글쎄요 아주 너무 명확하게 그 구별이 되지를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하여튼 수학적인 거리와 수학적인 말하자면은 밝기와 주기 사이의 관계들을 수학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거리와 밝기 사이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예제까지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의 주기와 밝기 사이의 관계를 어떤 사람이 잘 관찰해서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일관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발달을 했군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활용.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은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우리 은하 내부 거리 측정.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 우리 은하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밤하늘을 보면 2차원적으로 막 평면에 점들이 찍힌 것
것처럼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거를 실제로 3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별들의 거리가 얼만큼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페이드 병광성을 찾는군요. 아유, 많이 재밌게 배우네요. 어떻게 찾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는 것을 찾으면 거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나오겠군요. 어떤 세페이드 병광성은 뭐 굉장히 가깝게 있고 어떤 세페이드 병광성은 굉장히 멀게 있고 한 거를 이제 확인만 하면 전체적인 은하의 모양이 생겨나겠죠. 이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허블의 법칙과 우주 확장 연구, 세페이드 병광성을 통해 여러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허블의 법칙과 결합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결국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그렇군요. 다른 은하 속의 은하에서도 세페이드 병광성이 있으니까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까지도 알 수 있고 그것을 허블 법칙, 즉 적색 편의의 정도들을 계산함으로써 얼만큼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 거리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결론, 세페이드 병광성은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해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까운 별부터 먼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나아가 우주의 구조와 크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초창기 세페이드 병광성을 통해서 측정한 은하 간의 거리가 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사람마다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금방 읽었던 얼만큼 이게 이제 믿을 만한 그런 방법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또 이슈가 됐었을 거고요. 우주론 원리를 감안할 때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확장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설명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조지 가모프가 옹호하고 개발한 르메트르의 대폭발 이론이다.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르메트르의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말하자면은 서포트를 했다라는 뜻인 거고요. 다른 설명은 은하가 서로 멀어짐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프레드 호일의 정상 상태 모형이었다. 이 모형에서 우주는 어느 시점에나 거의 동일하다. 그렇군요. 하여튼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빅뱅이라는 우주가 은하들이 멀어져 간다 이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 거고요. 은하가 멀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군요. 은하가 서로 멀어짐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됨으로써 우주가 정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이고 그게 이제 정상 상태 모형이고 폭발을 통해서 은하끼리 멀어지면서 은하들이 말하자면 밀도가 변하는 우주가 계속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태다 라는 주장하고 둘로 나눠졌다. 수년 동안 이런 이론에 대한 지지는 균등하게 나뉜다. 그러나 관측 증거는 우주가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서 진화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1965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발견은 대폭발 모형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말하자면 세페이드 병광성의 병광성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세페이드 병광성에서 오는 빛의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멀어지는 정도를 측정하고 했다는 해서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에 아주 극적인 증거로 제시된 것은 말하자면 그만큼 이제 세페이드 병광성 거리 측정 방법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폭발을 통해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멀어지고
그 멀어진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꾸준히 생겨나는 그런 상황인지, 폭발이 아니라 단순 처음부터 멀어지고, 즉 처음부터 은하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중간에 계속 새로운 별들, 은하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쪽이 정말 맞는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폭발의 증거, 처음 시작, 말하자면은 은하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힘으로써 폭발의 증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증거였던 우주 배경 복사, 즉 그 폭발 때 쓰여졌던 에너지들의 잔상인 거죠. 그것이 이제 1965년에 돼서야 이제 발견이 됐다. 1990년대 초에는 우주 배경 탐사선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정밀하게 측정한 이후 우주론에 대한 다른 이론을 진지하게 제안하는 우주론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폭발의 증거로서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자세히 관찰하고 난 다음부터는 빅뱅 이론이 말하자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뜻인군요. 이것의 한 결과는 표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는 1960년에 로저 펜로스와 스티븐 호킹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특이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시작도 특이점도 없으며 우주의 나이는 무한하다는 대폭발 모형을 확장한 한 대안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요거는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특이점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했다, 폭발했다는 로저 펜로스, 스티븐 호킹의 일반 상대론을 근거로 한 빅뱅 이론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적 견해들도 이제 제시되고 있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우주의 에너지. 하여튼 우주론이 처음에 시작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정리가 돼 있다고 보여지네요. 우주의 에너지 측면에서 우주를 보는 가장 가벼운 화학 원소, 주로 수소와 헬륨은 핵합성 과정을 통해서 대폭발 동안 생성되었다. 일련의 핵합성 반응에서 항성 핵합성 반응에서 더 작은 원자핵이 더 큰 원자핵으로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핵 결합 에너지를 갖는 철 및 니켈과 같은 안정한 철족 아이언 그룹 원소를 형성한다. 순과정, 넷 프로세스는 대폭발 이후의 에너지 방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 입자 반응은 신성과 같은 격변 변광성에서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블랙홀로 물질의 중력 붕괴 또는 퀘이사와 활동 은하는 형성하는 은하의 핵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과정에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게요. 이 부분은 이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조금 더 큰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철, 니켈과 같은 아주 안정한 원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순한 정보 나열이 돼버렸네요. 일단 계속 읽어보죠. 우주론자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과 관련된 현상과 같은 모든 우주 현상을 기존의 에너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대신에 우주론자들은 모든 공간에 스며드는 암흑에너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제안한다. 한 가지 가설은 암흑에너지가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존재하는 가상입자와 관련된 빈 공간의 구성 요소인 진공에너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여튼 우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리 팽창하는 그런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로서의 암흑에너지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에서 나왔고,
우주가 팽창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불린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써버렸네요. 정리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우주의 총 에너지를 정의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에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은하계 공간을 여행하는 각 광자는 적색 편의 효과로 인해 에너지를 잃는다. 이 에너지는 분명히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으로 손실되는 것 같다. 반면에 일부 우주론자들은 에너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존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 그렇군요. 일반 상대론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설명하면 중력을 기하학적인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력을 기하학적 모형으로 표현하고 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지 아니면은 사라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상대론이 직접 얘기하는 면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고전역학 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과학적인 법칙으로 이해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고 볼 것인지 아닐지 이것들을 이제 그렇죠. 과학자들이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우주를 지배할 수 있다. 즉 복사라는 상대론적 입자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비상대론적 입자이다. 상대론적 입자는 정지 질량이 운동 에너지에 비해 0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입자이므로 빛 속도로 이동하거나 빛에 매우 가깝다. 비상대론적 입자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정지 질량을 가지므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인다. 그렇군요. 우주의 에너지의 문제들을 위키피디아의 내용으로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우주 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에너지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잘 모른다. 이런 뜻인 거죠. 물질이 생겨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핵융합 에너지들이 있고 또 우주가 팽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고 암흑 에너지라고 불렸고 또 그런 빛 같은 또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궁극적으로 보존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여지네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과 복사는 모두 희석된다. 그러나 복사와 물질의 에너지 밀도는 다른 비율로 희석된다. 특정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 질량 에너지 밀도는 부피의 증가에 의해서만 변경되지만 복사의 에너지 밀도는 부피의 증가와 그것을 구성하는 광자와 파장의 증가에 의해 모두 변경된다. 따라서 복사 에너지는 팽창함에 따라 물질의 에너지보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더 작은 부분이 된다. 아주 초기의 우주는 복사 지배적이었고 복사는 팽창의 감속을 통제했다고 한다. 나중에 광자당 평균 에너지가 10 일렉트론 볼트 이하가 되면서 물질이 감속도를 결정하고 우주는 물질 지배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군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물어볼까요? 챗GPT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해보죠. 한국말인데도 해석이 안 되네요. 아예 먼저 붙여놓고 다음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설명해줘. 고등학생 수준에서 지금 읽어본 부분 설명을 들어보죠. 고등학생 수준의 요야, 우주의 팽창과 에너지 밀도 변화. 우주가 팽창하면 물질과 복사 및 모두가 희석되지만 그 희석 속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질과 빛이 희석되는 상황이지만 그 희석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물질과 복사 에너지의 밀도 차이. 물질의 에너지 밀도는 부피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그렇겠죠? 부피가 크면 에너지 밀도가 감소하겠죠? 밀도는 감소하니까. 우주가 2배 커지면 같은 공간에 있는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이 된다. 그렇겠죠? 3차원적으로 말하자면 좌우로도 2배로 줄고 앞뒤로도 2배로 줄고 위아래로도 2배로 주니까 복사 에너지 밀도는 부피 증가뿐만 아니라 광자의 파장 증가로 인해 더 빠르게 줄어든다. 우주가 팽창하면 빛이 팽창이 길어지는데 이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적색 편지는 단순히 멀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파장이 커지니까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는 줄어들죠. 따라서 복사는 물질보다 더 빨리 우주의 에너지를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렇군요. 즉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우주가 팽창하면서 에너지의 밀도가 줄어들지만 그 공간 안에 있던 빛의 에너지는 더 빨리 줄어든다. 우주의 시대별 변화, 초기 우주, 복사 지배 시대. 우주가 매우 작고 뜨거웠을 때는 빛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했다. 이때 복사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 그렇군요. 빛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우주가 팽창하면 빛이 에너지를 잃으니까요. 물질 지배 시대,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광자의 평균 에너지가 10 일렉트론 볼트 이하가 되면 물질이 팽창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이때부터는 물질이 우주의 중력을 결정하며 우주는 물질 지배 시대에 접어든다. 말하자면 충분히 팽창을 해서 팽창력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줄어들면 인력에 의해서 다시 우주의 모양이 결정되는 물질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암흑에너지 시대, 즉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물질도 점점 더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질이 서로를 당기면서 수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 상수, 즉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지배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 우주 팽창이 가속화된다. 정리. 처음에는 복사가 우주의 주 에너지인 복사 시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물질이 주요 요소인 물질 지배 시대가 됐고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지배하는 암흑 에너지 시대, 즉 가속 팽창 시대이다. 우주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변화를 해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팽창하지 않고 있었다가 팽창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서 수축했다가 지금은 그것보다 더 센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우주는 처음에는 빛이 지배했지만 점점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게 된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우주의 궁극적인 힘의 근원들이 변화가 되어 왔다. 우주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봤네요. 이번엔 우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하여튼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너지적인 문제에서 우주가 처음에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정지가 돼 있다가 물질들의 중력 에너지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수축했다가 다시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팽창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이제 다시 역사라는 의미로 이제 시대마다 또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죠. 우주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우주론의 중심 문제이다. 우주의 역사는 각 시대의 지배적인 힘과 과정에 따라 시대들이라고 불리는 여러 시기로 나뉜다. 표준 우주론 모형은 ACDM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방정식. 표준 우주론 모형. 내에서 전체 우주를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은 작은 양의 우주 상수를 가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된다. 해결책은 팽창하는 우주이다. 이 팽창으로 인해 우주의 방사성과 물질은 냉각되어 희석된다. 처음에는 우주의 복사와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팽창이 느려진다. 그러나 이것들이 희석될수록 우주 상수는 더욱 지배적이 되고 우주의 팽창은 감속하기보다는 가속되기 시작한다. 우리 우주에서 이것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다. 표준 우주론 모형 내에서 우주의 복사와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팽창이 느려지는데 처음에는 팽창을 하다가 중력에 의해서 팽창이 느려지는데 다시 팽창하는. 지금 위에서 했던 말을 이제 다시 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표준 우주론 내에서는 처음에는 이 말을 알아듣기가 되게 어렵네요. 다시 챗GPT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죠. 카피해서 복사를 붙여놓고 다음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설명해 줘. 이렇게 해서 물어보죠. 고등학생 수준 요약, 우주의 팽창과 가속,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설명하는 공식, 운동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렇죠? 초기 우주의 팽창, 느려짐. 처음에는 물질과 복사, 빛이 많았고 이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력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감속 팽창을 했다. 현재의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의 우주는 감속 팽창, 즉 점점 느려지는 팽창이 느려지는 감속 팽창을 했다가 2단계에서는 우주가 커질수록 물질과 복사의 밀도가 줄어들었고 온도도 점점 낮아졌다. 즉 냉각되는, 온도는 냉각되지만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감속 팽창이 있었는데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면서 가속 팽창이 다시 시작됐다. 이런 뜻이군요. 다시인지 아니면 처음인지 하여튼 처음에는 감속 팽창이었다가 어떤 시기가 지나면서 가속 팽창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과 복사가 점점 희석되었고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는 일정한 값으로 남아 있었다. 결국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고 우주의 팽창 속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가속 팽창. 우리 우주는 이 현상이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즉 일반 상대론으로 표현되는 우주에서 그 우주가 팽창되는 그 정도를 표현하는 우주 상수가 이제 암흑 에너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십억 년 전부터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리. 처음에는 물질과 복사가 중력으로 팽창을 느리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희석되면서 암흑에너지가 지배적이게 될 때 암흑에너지 때문에 우주는 다시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가속 팽창의 상황에 있다. 즉 우주는 처음엔 느리게 팽창하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운동 방정식이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이군요. 그리고 실체의 가속 팽창은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우주론의 입자 물리학. 우주의 초기에는 평균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 입자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이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불안정한 소립자의 산란 과정과 붕괴는 이 시기의 우주론적 모형에 중요하다. 경험에 따르면 산란 또는 붕괴 과정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 규모가 우주 팽창의 시간 규모보다 작거나 이에 필적하는 경우 특정 시대에 우주론적으로 중요하다.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시간 척도는 원분의 h분의 1이며 h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허블 매개 변수이다. 팽창 축적 h분의 1은 각 시점에서 우주의 나이와 거의 같다.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전문적인 허블 매개 변수 이런 것이 나와서 쉽지는 않네요. 이해하기가. 물어볼까요? 또 자꾸 중간에 붙여놓고 다음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설명해줘. 또 해보죠. 고등학생 수준 요약. 초기 우주의 물리학. 초기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입자 물리학이 우주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는 아주 작은 소립자들이 충돌, 산란하거나 붕괴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소립자의 산란과 붕괴가 중요한 이유. 초기 우주에서는 고온과 높은 에너지 때문에 소립자들이 계속 충돌하고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일부 입자들은 더 이상 에너지가 부족해 생성되지 않고 붕괴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군요. 하여튼 초창기에는 우주의 가장 초기에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속 팽창을 했다. 두 번째, 팽창 속도와 시간 척도.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허블 시간이다. 이것은 h분의 1로 표현되며 여기서 허블 매개 변수는 우주 팽창 속도를 나타낸다. 허블 시간은 우주의 나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한 시간 척도는 그 순간의 우주 나이와 거의 같다. 즉 초기 우주에서 어떤 물리적 과정이 중요한지 결정하려면 그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허블 시간보다 작거나 비슷한지를 보면 된다. 이런 말들은 다시 정리를 해줬는데도 잘 모르겠군요. 허블 시간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3번 초기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입자들이 충돌하고 붕괴하는 과정이 활발했다. 특정 입자의 붕괴나 반응이 우주론적으로 중요한지 그 반응 속도가 우주의 팽창 속도와 비교해서 빠른지 느린지로 판단한다. 허블 시간은 우주의 나이와 비슷하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즉 초기 우주는 입자 물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주의 나이와 팽창 속도를 기준으로 중요한 물리 과정이 결정된다. 하여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의 속도와 허블 시간을 비교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허블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 잘 모르겠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허블 시간이란 허블 시간이란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간 척도이다. 허블 시간은 허블 상수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 공식으로 표현된다. 허블 상수의 역수가 허블 시간이다. 허블 시간의 의미. 허블 시간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용해 우주의 나이를 어림잡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값은 현재 우주 나이 약 138억 년과 비슷한 값을 가진다. 그렇군요. 현재 측정된 허블 상수 값은 70km/s/메가PC이다. 이를 허블 시간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즉 허블 시간은 약 140억 년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우주 나이는 138억 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블 시간은 단순한 추정치이므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허블 시간의 활용, 우주의 나이 추정. 허블 시간을 이용하면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초기 우주 시간 척도 분석. 우주의 초창기의 입자들의 반응 속도와 비교하여 어떤 과정이 중요한지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 정리. 허블 시간은 허블 상수의 역수이고 현재 측정값 기준으로 140억 년 정도이고 우주의 나이를 어림잡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초기 우주의 물리 과정과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하여튼 설명을 해줘도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군요. 대폭발, 빅뱅의 연대기.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우주의 진화는 3단계를 거쳤다.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초기 우주는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입자들이 현재 지구의 입자 가속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졌던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기본 기능은 대폭발 이론에서 해결되었지만 세부 사항은 대부분 교육받은 추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우주에서는 알려진 고에너지 물리학에 따라 우주의 진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첫 번째 양성자, 전자 및 중성자가 형성된 다음 핵 마지막으로 원자가 형성될 때이다. 중성수소가 형성되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방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물질이 첫 번째 항성과 퀘이사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형성되면서 구조 형성의 시대가 되었다. 우주의 미래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 영원히 확장될 것이다. 인가요? 하여튼 지금부터는 개별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인데 오히려 요약들을 읽기가 좀 어렵네요. 아예 이거를 노트북 LM에 옮겨서 노트북 LM에서 정리해주는 그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해서 이 웹사이트를 노트북 LM에 옮겨봤는데 물리우주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가 되고요. 노트북 LM의 스튜디오에 가서 말하자면은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준 게 있어서 이 내용 지금 읽어본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그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읽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1. 물리우주론은 우주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주요 연구 목표는 무엇이냐? 물리우주론이 우주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답을 볼까요? 물리우주론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의 구조와 역할을 연구하는 우주론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군요. 우주의 가장 큰 규모의 구조와 역학을 연구하는 주요 목표는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 및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코페르니쿠스 원리와 뉴턴 역학은 과학적으로서 우주론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나? 현대 우주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천체가 지구와 동일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그 전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옛날에는 땅에서는 사원소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공중에서는 완전한 천상의 운동인 원운동만 한다. 이런 생각들, 전체의 운동과 지구상의 운동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동일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고, 뉴턴 역학은 이러한 물리 법칙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과학적 우주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했군요. 1920년대 이루어진 주요 관측 발견 두 가지는 무엇이며 이 발견들은 현대 우주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1920년대니까 초창기 허블이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주요 발견은 에드윈 허블의 우주 은하 존재 확인과 베스토 슬라이퍼 등의 우주 팽창 관측이다. 이 발견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대폭발 이론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군요. 네 번째는 우주론의 표준 모형, ACD의 모형은 우주의 주요 구성 요소로 무엇을 포함하며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주요 구성 요소, 수소와 헬륨을 말하는 걸까요? 표준 모형은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와 관련, 차가운 암흑 물질, 그리고 일반 물질을 포함한다. 수소와 헬륨이 아니라 현대 표준 모형은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물질로 나눈다. 이 부분 재밌네요.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관측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상세한 예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물질들의 움직임, 일반 물질들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예측하는 그런 데 쓰이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는 암흑 물질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표준 모형에서는 일반 물질, 암흑 물질. 다섯 번째 퀴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은 현대 우주론의 이론적 토대를 어떻게 마련했으며 그가 도입한 우주 상수는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나? 일반 상대론이 현대 우주론의 이론적 토대를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답을 보죠. 일반 상대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적 속성으로 설명하여 팽창 또는 수축하는 우주를 예측했다.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적 속성으로 설명해서 팽창 또는 수축하는 우주를 예측했다.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를 믿었기 때문에 중력의 인력을 상쇄하기 위해 방정식의 우주상수를 도입했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죠. 팽창하고 변화하는 우주가 아니라 팽창하지만 정적인, 변화하지 않는 그런 우주를 그리기 위해서 우주상수를 도입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섯 번째,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주론의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나? 허블-르메트르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이 적색 편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은하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지구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며 대폭발 이론의 핵심 관측 기반이 된다. 예. 일곱 번째, 대폭발 핵합성 이론은 초기 우주에서 어떤 원소들이 주로 생성되었음을 설명하며 이 이론의 관측적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게요. 처음에 빅뱅에 시작한 빅뱅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열들이 핵융합을 일으켜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했는데 이 관측의 증거가 뭐냐? 잘 모르겠네요. 대폭발 핵합성 이론은 초기 우주에서 주로 수소, 중수소, 헬륨, 리튬과 같은 가장 가벼운 원소들이 생성되었음을 설명한다. 관측적 증거로는 이러한 원소들의 풍부도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헬륨과 수소의 상태가 양이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이 맞아떨어진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가모프였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발견이 되는. 여덟 번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무엇이며 이 복사의 발견은 대폭발 이론을 어떻게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었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는 폭발의 가장 중요한 증거. 실제로 폭발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폭발의 에너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야 된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 CMB의 형태로 발견이 된 거죠. 답을 보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시기의 잔재 복사이다. 이 복사의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과 균일성은 대폭발 이론의 중요한 예측이었으며 발견은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답이 너무 어렵게 썼네요. 9.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현재 우주론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 각각 우주의 구성에 얼마나 기여하며 어떤 관측적 증거들이 이들의 존재를 뒷받침하나. 암흑물질은 우주 은하들의 모양, 은하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인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빨리 팽창하는 그런 우주의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 설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암흑물질은 우주 질량의 약 23%를 차지하며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효과, 거대 구조 형성 등을 통해 존재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에너지 밀도의 약 73%를 차지하며 우주의 가속 팽창 관측을 통해 그 존재가 강력하게 시사된다. 답을 너무 어렵게 썼네요. 마지막 10번째, 중력파 천문학은 우주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력파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어떤 현상을 탐구할 수 있을까? 중력파란 무엇이냐? 그래서 읽어본 내용 중에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아직
읽지 않았던 밑에 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먼저 중력파는 시공간 곡률의 잔물결로 매우 격렬한 전체 사건, 블랙홀 병합 등에서 발생하여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 전자기파 관측으로는 불가능했던 우주의 극한 현상과 초기 우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력파가 뭔지는 이제 또 따로 읽어가면서 우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가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아예 한번 물어볼까요? 중력파가 뭐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중력파, 그래비티 웨이브란 중력파는 질량을 가진 천체가 가속 운동할 때 시공간을 흔들며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쉽게 말해 우주의 물결 같은 것으로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떨림이다. 아주 중력이 센 말하자면 블랙홀 같은 엄청난 그런 천체가 더 빠르게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을 할 때 생겨나는 시공간의 떨림이다. 중력파는 어떻게 발생할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1915년에 의해 예측된 중력파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어 있다. 일반 상대론에 따르면요. 그렇죠. 일반 상대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거니까 중력이 시공간의 형태를 규정하는데 그 중력이 가속운동, 즉 일정하지 않게 변하면 시공간도 휘어지게 되는, 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때 강한 중력장을 가진 천체, 블랙홀,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하거나 충돌할 때 그 영향이 파동처럼 전파된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처럼 중력파가 퍼져나간다. 블랙홀, 중성자별 같이 아주 중력이 강한 그런 천체가 빠르게 회전하는, 즉 가속도 운동을 하면 또는 충돌하면 그때 영향력이 퍼져나간다. 중력파의 주요 발생 원인. 중력파는 아주 강한 중력이 작용할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블랙홀과 블랙홀의 충돌, 중성자별끼리의 충돌, 초신성 폭발, 우주의 탄생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중력파를 만든다. 중력파는 어떻게 탐지할까?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의 변형이므로 아주 정밀한 거리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현재 라이고, 버고 등의 중력파 관측소에서 이를 탐지하고 있다. 라이고는 미국에 있는 중력파 관측소,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 극도로 작은 거리 변화를 측정한다. 실제로 공간이 변화되는 것을 측정을 하나 보군요. 공간의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요.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간섭을 비교하여 중력파의 측정 흔적을 찾는다. 2015년 라이고는 사상 최초로 블랙홀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다. 그렇군요. 중력파 연구의 의미.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충돌을 연구 가능하게 하고 우주의 초기 상태 이해에 도움을 주고 빛이 닿지 않는 곳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이다. 정리를 해줬네요. 정리. 중력파는 질량이 큰 천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물결이다. 블랙홀 충돌, 중성자별 충돌, 초신성, 폭발 등이 주요 원인이다. 라이고 같은 초정밀 실험 장비를 이용해 탐지할 수 있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중력파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새로운 소리 같은 것이다. 시공간의 흐트러짐이 우주가 인간에게 보내는 새로운 소리 같은 것이다. 재밌네요.
하여튼 물리우주론이라는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노트북 LM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까라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해 주고 대답을 해줬는데, 한번 읽어봤고, 논술형 질문도 적어줬네요. 논술형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식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 좋을지. 대폭발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주요 인물과 관측적 증거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 이론이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주요 이유를 설명하시오. 대단하네요. 그러나 제가 할 필요는 없죠. 이거를 한번 시켜보죠. 챗GPT에게 저 대신 시켜보죠. 대폭발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주요 인물과 관측적 증거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 이론이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주요 이유를 설명하시오. 궁금하네요. 어떻게 써줄지. 대폭발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 대폭발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다. 이 이론은 다양한 관측적 증거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전했으며 현재 우주의 구조와 팽창을 설명하는 가장 신뢰받은 모델이 되었다. 대폭발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에 나온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이론을 발표하여 중력과 시공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설명한 것이 일반 상대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는 우주가 정적,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믿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 상수를 도입했다.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중력을 설명했는데 그 기하학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변하는 그런 상태여서 변하지 않게 만드는 우주 상수를 도입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팽창이 발견된 후 우주 상수 개념을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했다.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의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프리드만의 우주 팽창해.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연구하여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다는 수학적 해를 발견했다. 그는 우주가 일정한 비율로 팽창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당시는 실험적 증거가 부족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이 이제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 해를 구했을 때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주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걸 관측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 에드윈 허블은 우주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수축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허블의 연구는 프리드만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가 되면서 정적 우주 모델이 아닌 대폭발 이론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렇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했고, 그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수학자가 우주는 계속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허블이 우주가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런 거죠. 네 번째, 가모프의 원시 핵합성 이론. 조지 가모프와 그의 제자 랄프 엘퍼, 로버트 허머는 초기 우주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겠죠. 말하자면은 지금처럼 계속 팽창해서 생겨난 거라면 초창기에는 다 뭉쳐 있었으니까 뭉쳐 있을 때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당연히 온도가 높고 했을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조건에서 가벼운 원소가 형성되는 원시 핵합성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이후 관측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폭발 이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번에는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창기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로 허블이 발견한 대로 팽창하는 상황이라면 초창기에 뭉쳐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관측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초창기 핵합성에서 생겨난 수소와 헬륨 같은 기본적인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날지를 예측했던 것과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다섯 번째,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실험 중에서 우주에서 오는 약한 마이크로파 신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다. 이 신호는 가모프의 연구에 따라 대폭발 이후 남겨진 열 복사의 흔적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니까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우주가 실제로 팽창한다면 초창기 뭉쳐있을 때의 밀도와 온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물질들이 생겨났는지를 잘 예측하고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말하자면 확인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그때의 폭발 에너지에 의해서 생겨난 말하자면 증거들로서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측을 말하자면 발견을 한 거죠. 1990년에서 현재 코베, WMAP, 플랭크 위성을 통한 관측으로 우주 배경 복사의 세부 구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우주의 밀도 변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비율 등이 밝혀졌다. 이 관측들은 대폭발 이론을 더욱 확실한 표준 모형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초기 상태를 연구하는, 우주가 변화해온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주론의 천문학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간단하게 우주론, 현대 우주론이 발전해온 역사를 아주 잘 보여준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폭발 이론이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 된 이유. 우주의 팽창 관측, 허블의 법칙. 허블 때문에 우주가 변하고 있다, 팽창하면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 즉 빅뱅 이론이 표준 모형이 된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그렇죠? 가모프가 예측했던 초창기 폭발의 흔적. 세 번째는 원시 핵 합성과 원소의 비율, 조지 가모프의 이론적 예측과 실제적 관측이죠. 대규모 구조 형성.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는 나중에 은하와 은하단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즉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대폭발 이론에서 예측한 초기 조건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 부분이 90년대 이후로 발전된 실제로 외부 우주에서 오는 그런 우주 배경 복사의 상태를 자세히 관측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또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초창기의 우주가 겪었던 그런 상태들을 돌려보면 예측해보면 지금 현재의 은하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표준 우주 모형이 이제 굉장히 잘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모델과의 조화. 대폭발 이론은 우주의 총에너지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을 제공한다.
현재 우주는 약 5%의 보통 물질, 27%의 암흑 물질, 68%의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폭발 이론은 이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빅뱅 이론이 설명한다기보다는 빅뱅 이론이 유지되기 위해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가정 또는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원인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좀 반대로 설명이 됐다고 보여지네요. 결론, 대폭발 이론은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 우주 배경 복사의 검출, 원시 핵합성의 예측 등 강력한 관측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특히 이 우주 배경 복사 관측과 정밀한 우주론적 연구를 통해 우주의 나이, 구조 형성, 원소의 분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론적 관측적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제 대폭발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형으로 확립되었으며 새로운 우주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여튼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우주론의 내용들을 이해하면 이 정도의 논술형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술술술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겨나면 좋기는 하겠죠.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두 번째 논술형 질문으로는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 직면한 주요 미해결 과제들, 예를 들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질, 우주 급팽창 이론의 검증 등을 논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시오. 그러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물어보죠. 암흑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것들을 가정해야만 하는 그런 현대의 빅뱅 띠오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주론의 표준 모형의 주요 미해결 과제와 연구 방향,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는 람다 냉암 흑물질, 이게 A가 아니라 람다 콜드 닥 매러 모형이군요.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다. 이 모형은 우주 팽창,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포함하여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설명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다. 그러나 람다 냉암 흑물질 람다 콜드 닥 매러 모형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람다 콜드 닥 매러 모형의 주요 미해결 과제로는 암흑물질의 본질,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27%는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관측되지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 없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암흑물질의 정체가 무엇인가, 현재까지 암흑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암흑물질이 정말 존재하는가, 암흑물질 없이 중력 이론을 수정하면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계속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현재 연구 방향, 입자 물리학 실험, LHD 대형 강입자 충돌기 및 지하 실험 등에서 윈프,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를 찾는 중이다. 초경량 암흑물질, 액시온 후보를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을 발견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천문학적 관측, 은하 중심에서의 별의 운동, 은하단에서의 중력 렌즈 효과 분석,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암흑물질의 분포를 연구한다. 수정 중력 이론이라는 게 또 생긴 것 같고요.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대신 중력 법칙을 수정하여 은하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정중력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그렇군요.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요, 우주의 가속 팽창,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68%는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주요 문제점,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 상수 람다가 정말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진화할 수도 있는가?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알고 싶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현재 연구 방향, 우주 상수 람다와 동적인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 람다라면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하지만 일부 관측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시사, 동적인 암흑 에너지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즉, 우주 상수가 변화하는 지금의 가속도율을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면 그 가속률, 그 팽창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적인 암흑 에너지 모델, 쿼인테센스 모델이라고 하는군요. 대규모 구조 관측, 암흑 에너지 분광기, 베라 루빈 천문대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연구하고 우주의 구조 형성과 은하단 분포를 정밀 분석하여 암흑 에너지의 역할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 큰 규모에서의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다. 중력 이론의 수정 가능성, 일반 상대성 이론을 확장한 수정 이론, 즉 텐서 스칼라 이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담아내기 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군요. 예, 그러네요. 또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해주실 분들 또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주의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티오리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허블 상수에 대한 논쟁들, 표준 모형, 현대의 표준 모형으로서의 우주론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주 열심히 진행 중이군요. 네. 담아내기님 어렵네요. 그런가요? 또 차근차근히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또 재미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들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들을 잘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제가 보더라도 이제 현대에는 이제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나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불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뒤처지겠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의견들,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말하자면 폄하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갖고 공부를 하고 무조건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제 알아야지 문제점들, 또 개선해야 될 점들,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지적해 줄 수 있는 잘못된 판단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고요. 물리 우주론의 두 번째 논술식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세 질문이 더 남아 있군요. 세 질문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발견과 정밀한 관측이 우주론 연구에 미친 혁신적인 영향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주의 다양한 정보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현대 우주론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데요. 한번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챗GPT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발견과 우주론 연구에 미친 영향.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는 대폭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출된 잔여 복사로 현재까지 우주 공간에 남아있다. 이 복사의 발견과 정밀 관측은 현대 우주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빛이 그 폭발 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못 빠져나왔다. 이 말이 저한테는 뭐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온도가 내려가고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38만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빛이 말하자면 팽창하면서 이제 빠져나온 그 빛의 잔상 그 빛이 아직 우주에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라는 뜻인 거죠. CMB의 발견과 역사적 의의. 조지 가모프 1948년에 예측을 했는데 조지 가모프, 랄프 엘퍼, 로버트 허먼은 대폭발 이론을 바탕으로 초기 우주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차 낮아지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간 방출된 복사가 현재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예상된 CMB의 온도는 약 5K 절대온도 정도였다. 아주 5켈빈 온도 정도의 아주 낮은 상태로 발견이 될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1948년에요. 한 20년쯤 지난 1965년에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르노 펜지어스, 로버트 윌슨은 벨 연구소에서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사용해 실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약한 마이크로파 신호 3K 정도의 균일한 복사를 감지했다. 뱅스님 들어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예측은 한 5K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3K 정도로 아주 말하자면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가깝게 이제 발견을 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는 가모프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CMB의 실증적 발견으로 인정되었다. 1978년 두 과학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CMB 관측 기술의 발전과 우주론적 의미. 이후 CMB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우주 탐사선과 관측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 코베 CMB가 거의 완벽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CMB의 작은 온도 변동, 우주의 밀도 요동을 처음으로 발견, 우주 구조 형성의 기원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1990년 나사에서 쏘아 올린 코베라는 말하자면은 만원경이겠죠. 만원경을 통해서 CMB를 관측함으로써 우주의 구조 형성의 기원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고요. WMAP을 이제 나사에서 또 발사를 했군요. 그래서 CMB의 미세한 온도 변동을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또 우주의 구성 요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보통물질의 비율들을 이제 결정을 한 2001년에 쏘아올린 WMAP의 결과이군요. 2013년에는 또 플랭크 위성, 이거는 유럽에서 쏜 것 같군요. CMB의 온도 요동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분석했다. 우주의 곡률이 거의 완벽한 평탄함임을 확인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망원경들을 쏘아 올리고 거기 그런 망원경들을 통해서 분석한 CMB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를 보다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해내기 시작했다. CMB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주의 정보. CMB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초기 상태를 담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다양한 우주론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놀라운데요. 우주에서 오는 빛을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신기한 그런 면이죠. 1. 우주의 나이와 팽창률. CMB의 온도 요동 패턴을 분석하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CMB의 각 구조 크기와 밀도 변화로부터 허블 쌍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허블 쌍수도 이제 우주의 나이와 관련된 그런 상수이죠. 하여튼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 계기인 거죠. 이 우주의 곡률, CMB의 온도 요동 분포를 보면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 곡률을 측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거의 완벽한 평탄 공간, 플랫 유니버스를 이루고 있다. 그렇군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과 밀도 분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람다 CDM이라고 읽었던 것 같고요. 우주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암흑에너지는 68%, 암흑물질은 27%, 보통물질은 5%. 원시 밀도 요동과 구조 형성. CMB에서 발견된 미세한 온도 차이는 초기 우주에서 밀도가 약간 다른 지역을 나타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 이 밀도 차이가 증폭되어 현재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었다. 이를 통해 우주의 구조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석영 교수의 강연이었나요? 별과 은하의 기원이라는 강연에서 초창기 이런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가 100만 분의 1 정도로 나는 100만 명의 군인을 세워놨다면 대장이 100만 명에 1명 정도를 짝다리 짚고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할까를 이제 컴퓨터들을 동원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현재의 우주의 모습, 은하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난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5번째, 급팽창 이론 검증. CMB의 미세한 패턴 중에는 B 모드 평광을 찾으면 우주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바이셉, SPT 등 여러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일관적인 거의 동일한 그런 배경 복사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있었느냐? 폭발이라는 말하자면 굉장히 불균등한 그런 상태가 됐었어야 되는데, 밀도가 여기저기 다른 그런 상태가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굉장히 일관적인
그러면서도 약간의 변화만 있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겠느냐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걸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인플레이션 티오리, 급행차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다른 강연에서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CMB 연구가 가져온 혁신적인 영향은 1번 대폭발 이론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고, 두 번째는 우주의 구성 요소를 정밀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 주었고요. 우주의 나이와 팽창 속도 측정을 가능하게 했고, 우주의 급팽창 이론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군요. 뱅스님이 좋아요 눌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결론, CMB 연구는 현대 우주론의 핵심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실험적 증거 중 하나이며 대폭발 이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급팽창 이론 등 다양한 우주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다. CMB 연구는 단순한 온도 측정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밝혀주는 우주의 화석 같은 존재이다. CMB는 우주의 화석이다 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질문이 2개가 남았군요. 네 번째 질문, 우주의 거대한 구조 형성과 진화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설명하고 암흑물질의 역할과 중력 불안정성이 이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논하시고, 또한 은하 적색편이 이 탐사와 같은 관측 방법과 수치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오. 글쎄요. 지금은 이 부분은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요. 거대 구조 형성과 진화에 대한 현재의 이해는 말하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함으로써 얻게 된 이해이고, 암흑물질과 중력 불안정성이 이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현재의 모습들이 유지되면서 계속 은하의 모습, 우주의 모습들이 유지되면서 계속 운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물질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중력이 필요한 상태여서 암흑물질, 그런 중력을 보여주는 인력을 보여주는 그런 암흑물질을 가정하고 있다. 또 은하 적색편이 탐사와 같은 관측 방법과 수치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배경 복사를 연구함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약간의 밀도 차를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현재의 우주의 은하의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빅뱅 이론들이 굉장히 정확한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론임을 잘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요소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다섯 번째, 중력, 네 번째는 뭐 꼭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다섯 번째, 중력파 천문학의 등장과 라이고 같은 관측소의 성과가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에 가져올 혁신적인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중력파 관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우주론적 질문을 제시하시오. 중력파 문제는 위키피디아를 읽을 때 이제 어려워서 넘어갔는데 한번 물어보죠. 중력파는 굉장히 중력이 큰 블랙홀 같은 그런 천체들이 가속 운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시공간의 흐트러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력파, 시공간의 흐트러짐을 관측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주론적 질문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을 카피를 해서 챗GPT한테 대신 대답하도록 물어보죠. 죄송합니다. 중력파 천문학의 등장과 우주론적 혁신. 중력파 천문학은 2015년 라이고 레이저 인터포로메타라고 써 있는데 인터포로메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가 중력파를 최초로 검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력파 관측은 기존의 전자기파 관측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며 블랙홀, 중성자별, 우주 초기 상태 등을 연구하는 데 혁명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CMB,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구조, 우주의 기원 등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와서 굉장한 성과를 일으켰는데, 그거와는 다른 전자기파가 아닌 말하자면 중력파, 즉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흐트러지면서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 그런 중력파를 연구했을 때 블랙홀, 중성자별, 우주 초기 상태 등을 연구하는데 혁명적인 도구가 된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기침을 조금 가라앉혀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제 중력파를 어떻게 예측하고 관측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넘어가 보고요. 중력파, 즉 중력장에 의해서 아주 무거운 질량을 갖고 중력을 드러내는 그런 블랙홀 같은 것들이 가속 운동할 때 생겨나는 시공간의 흐트러짐의 신호가 를 연구함으로써 가져올 혁명적 혁신의 가능성이 뭐냐. 첫 번째로는 블랙홀과 중성자별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 기존의 전자기파 관측으로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그렇죠. 블랙홀은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의 충돌과 합병 과정을 직접 연구할 수 있게 됐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질량 분포, 충돌 빈도 등을 연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별의 진화 모델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주 초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 중력파는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 초기 상태에서 발생한 원시 중력파를 직접 탐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빅뱅과 급팽창 이론을 설명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최초의 상태, 우주가 폭발하는 상태를 인플레이션 티오리라는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 예상이, 그 가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 중력파를 이용하면 암흑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조사할 수 있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천체의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암흑물질이 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우주의 팽창률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여튼 중력파라는 것, 질량을 많이 가진 물질이 가속 운동을 할 때 생겨나는 시공간의 흐트러짐을 통해서 암흑 물질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암흑 에너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 네 번째는 허블 상수 논쟁 해결. 중력파 천문학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우주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블랙홀 충돌이나 중성자별 충돌로부터 발생한 중력파를 표준 사일렌, 스탠다드 사일렌으로 활용하여 허블 상수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허블 상수는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지구의 나이를 재는 그런 이제 기준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함으로써 그걸 정했는데, 이번에는 블랙홀 충돌 같은 중성자별 충돌 같은 것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한, 옳은 또는 새로운 그런 우주 나이 측정하는 방법이 생긴다.
기준이 생긴다. 이는 기존의 방법, CMB 기반, 초신성 기반과의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력파 관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우주론적 증명. 1. 질문. 1.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형성과 진화.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알 수 있다. 블랙홀은 전자기파를 내지 않기 때문에 CMB를 연구함으로써는 알 수는 없지만 중력파를 내기 때문에 중력파를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다. 너무 당연하면서도 놀랍기도 하네요. 두 번째는 빅뱅과 급팽창 이론 검증. 급팽창 이론이라는 우주 배경 복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이론적인 가정된 이론인데 그 이론이 실제로 제대로 된 이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이런 뜻이겠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암흑물질이 발생시키는 중력파를 연구함으로써 암흑에너지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네 번째는 중력 이론의 검증.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 이론은 극한 상황, 초고대 블랙홀 충돌에서도 유효한가? 중력파의 속도를 측정하여 수정 중력 이론, 중력이 광속보다 느릴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가? 하여튼 중력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론을 이제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또 필요하면 새롭게 바꿔보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뜻이군요. 현재와 미래의 중력파 관측 프로젝트는 라이고라는 것, 버고라는 것이 있고 카그라라는 일본에서도 시절을 하고 있군요. 리사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펄사 타이밍 어레이, 이건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인슈타인 텔레스코프, 이건 유럽에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유럽, 일본, 미국 엄청나게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의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군요. 결론, 중력파 천문학이 여는 새로운 시대. 중력파 천문학은 기존의 빛을 이용한 천문학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던 블랙홀 충돌, 중성자별 합병, 초기 우주의 급팽창 흔적 등을 연구하는 새로운 창을 열었다. 중력파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형성과 진화, 우주의 급팽창 검증 및 원시 중력파 탐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성질 구명, 허블 상수 논쟁 해결 및 우주 팽창 연구.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말 다시 반복된 결론이니까 으로 이제 정리를 해줬네요. 결국 중력파 천문학은 빛이 닿지 않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 새로운 도구가 되며 현대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을 완전히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빛을 통해서 우주를 연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간, 시간 그 자체를 통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놀랍네요. 신기하기도 하고요.